민수야, 너 정말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아버지,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법적으로는 이 집이 제 집이에요. 법적으로 이 자식이 지금 집 팔면 돈이 나오잖아요. 그 돈으로 작은 집 사시든지 요양원 가시든지. 너희들 정말 이러려고 나를 꼬신 거지? 이러려고? 태수 씨는 오래 잃은 둘이다. 구부정한 어깨에 깊게 팬 주름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빛만큼은 젊은 시절 그대로다. 가난한 농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태수 씨에게 공부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형들이 새벽부터 밭일을 하는 동안 태수 씨만은 낡은 책상에 앉아 촛불을 켜고 공부했다. 이놈만큼은 농사꾼 만들지 말자던 아버지의 바람이 이루어져 1975년 사범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 중학교 교사가 된 첫날 태수 씨는 가슴이 터질 듯 벅찼다. 농부의 아들이 선생님이 된 것이다. 서울 변두리 작은 중학교였지만 태수 씨에게는 꿈의 직장이었다. 3년 후 같은 학교 선생님이던 명숙 씨와 결혼했다. 소박한 두 사람에게 1980년 태어난 아들 민수는 세상 전부였다. 우리 민수만큼은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자는 게 부부의 약속이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비밀 저축이었다. 아내도 모르게 매달 월급의 10분의 1씩 모았다. 언젠가 민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라는 마음으로 40년을 꾸준히 모았다. 2015년 정년 퇴직할 때까지 태수 씨는 모범 교사였다.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 없고 제자들에게도 인정받았다. 연금을 받기 시작해서도 저축은 계속됐다. 하지만 2021년 명숙 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함께 늙어가리라 믿었던 동반자를 잃은 충격은 컸다. 고양시 30평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서러웠지만 그래도 버텨야 했다. 아들 민수는 결혼 후 사업을 했지만 실패했다. 며느리 수진과 손자 지훈이가 있지만 태수 씨와는 연락이 뜸했다. 바쁘겠지라고 생각하며 외로움을 달랬다. 2023년 봄 어느 날 저녁 아들 민수가 아내 수진과 함께 찾아왔다. 평소보다 다정한 모습이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뭐. 너희는 잘 지내고? 민수는 아버지 옆에 앉으며 말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걱정이 많아요. 무슨 걱정? 아버지께서 혼자 계시잖아요. 외롭고 힘드실 텐데. 태수 씨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나는 잘 지내고 있어. 하지만 며느리 수진이 끼어들었다. 아버님, 그래도 혼자 계시기엔 너무 쓸쓸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모시고 살면 어떨까요? 너희도 바쁠 텐데. 아닙니다. 저희가 모시는 게 당연하죠. 민수도 거들었다. 아버지, 저희 집이 좁으니까 여기서 같이 살면 되잖아요. 아버지 집이 더 넓기도 하고. 태수 씨는 잠시 망설였다. 사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긴 했다. 그래도 너희한테 폐가 될 텐데.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인데요. 수진이 다정하게 말했다. 아버지, 솔직히 제가 사업 실패해서 빚이 좀 있어요. 정말 힘든 상황이거든요. 얼마나 힘들어? 많이요. 정말 많이 힘들어요. 태수 씨는 아들의 어려운 처지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평생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다. 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버지, 사실 저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봤는데요. 뭘? 아버지께서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돼요.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많이 외로우셨잖아요. 민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모시고 살고 싶어요. 제대로 효도드리고 싶고요.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
저희도 그동안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커피도 드려드리고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라니 너무 고맙다. 아버지,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집을 제 명의로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왜 갑자기? 저희가 진짜 아버지 모시고 살 거라는 증거로요. 그냥 말로만 하면 아버지도 믿기 어려우시잖아요. 민수가 간절하게 말했다. 명의가 제 것이 되면 저는 절대 이 집을 떠날 수 없어요. 아버지랑 평생 함께 살겠다는 약속인 거죠. 그리고 집 관리도 제가 책임지고 싶어요. 수리할 것도 많고 각종 관리비 처리도 해야 하는데 아버지께서 신경 쓰실 일이 아니잖아요. 수진도 거들었다. 아버님, 솔직히 저희도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아버님 집에 얹혀 사는 것보다는 저희가 진짜 주인의식을 가지고 아버님을 모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민수가 지금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집이 있으면 뭔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방법? 그냥 여러 가지로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께는 걱정 끼쳐드리지 않을게요. 민수가 애매하게 둘러댔다. 태수 씨는 정말 많이 고민했지만 어차피 죽으면 아들이 상속받을 거고 아들 부부의 효심에 감동에 힘들 때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해서 결국 아들의 간청에 넘어갔다. 며칠 후 집 명의를 아들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밟았다. 그리고 아들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말 화목했다. 민수와 수지는 태수 씨를 잘 챙겼고 손자 지훈도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했다. 할아버지,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훈이가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면 태수 씨는 정말 행복했다. 우리 지훈이가 제일 착하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함께 산 지 3개월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태수 씨가 오랜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다. 은퇴한 동료 교사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태수야, 정년퇴직하고 어때? 심심하지?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아들 가족과 함께 살게 돼서 좋기도 하고. 그거 참 잘 됐네. 혼자 살면 외로울 텐데. 대화를 나누던 중 수진이 부엌에서 나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아버님, 너무 시끄러워요. 아, 그래. 미안하다. 목소리 좀 낮출게. 그리고 친구분들 오시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청소도 해야 하고 준비도 해야 하는데. 친구들은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고 일찍 돌아갔다. 태수야, 우리는 이만 가볼게. 아니야, 더 있다가 밥이라도 먹고 가. 아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친구들이 떠난 후 태수 씨는 씁쓸했다. 며칠 후에는 전기료 문제가 생겼다. 아버님, 이번 달 전기료 진짜 많이 나왔어요. 수진이 고지서를 들고 와서 말했다. 얼마나 나왔는데? 20만 원 넘게 나왔어요. 아버님 방에서 에어컨 너무 많이 트시는 것 같은데. 여름이니까 더우면 틀어야지. 그래도 너무 많이 트시는 것 같아요. 전기료 때문에 저희도 부담이 커요. 태수 씨는 미안한 마음에 에어컨 사용을 줄였다. 무더운 여름밤 잠들기 어려웠지만 참았다. 가스료도 마찬가지였다. 아버님, 가스료도 많이 나와요. 너무 자주 목욕하시는 것 아닌가요? 목욕을 자주 하면 안 돼?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조금만 줄여주세요. 태수 씨는 점점 집에서 눈치를 보게 됐다. 친구들을 초대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고 생활 하나하나가 간섭받는 기분이었다. 더 큰 문제는 민수의 태도 변화였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양원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갑자기 왜? 아버지도 편하실 것 같고 저희도.
솔직히 신경 쓸 게 많아서요. 내가 너희한테 폐를 끼치냐?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요양원에 가시면 또래 어르신들도 많고 더 재미있으실 텐데. 태수 씨는 충격받았다. 고작 몇 개월 함께 살더니 벌써 요양원 이야기가 나오다니. 나는 여기서 살고 싶어. 아버지, 고집 부리지 마세요. 고집이 아니라 내 집인데 왜 나가야 해? 아버지, 지금은 제 명의예요. 민수의 차가운 말에 태수 씨는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손자 지훈이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훈이가 할아버지 방으로 찾아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다, 지훈아.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다. 엄마 아빠도 힘드실 거야. 그래도 할아버지가 슬퍼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걱정돼요. 지훈이의 순수한 마음이 태수 씨에게는 큰 위로가 됐다. 우리 지훈이가 있어서 할아버지는 괜찮다. 하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됐다. 수지는 태수 씨의 모든 행동에 불만을 표했다. 아버님, TV 소리 너무 크세요. 아버님, 화장실 너무 오래 쓰세요. 아버님, 친구들 전화 너무 자주 받으세요. 태수 씨는 점점 작아졌다. 자신의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현실이 괴로웠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민수가 아버지를 부엌으로 불렀다. 수진도 함께 있었다. 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 이 집을 팔려고 해요. 태수 씨는 깜짝 놀랐다. 뭐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그런데 자금이 필요해서. 그럼 대출을 받으면 되잖아. 태수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미 받을 만큼 받았어요. 이제 집을 팔아서 사업 자금을 마련해야 해요. 야, 이 자식아.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수진도 거들었다. 그리고 아버님 요양원 비용도 마련해야 하고요. 요양원? 내가 언제 요양원 간다고 했어. 태수 씨가 벌떡 일어섰다. 아버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계속 모실 수는 없어요. 민수가 차갑게 말했다. 뭐, 계속 모실 수 없다고? 태수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을 쳐다봤다. 그럼 나는 어디서 살라고? 어디서? 작은 집으로 이사하시면 되죠. 아니면 정말 요양원이 편하실 것 같은데. 이 미친놈들아. 1년 전에 뭐라고 했어? 평생 모시겠다고 했잖아. 태수 씨가 소리를 질렀다. 민수야, 너 정말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아버지,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법적으로는 이 집이 제 집이에요. 법적으로? 이 자식이 지금. 태수 씨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집 팔면 돈이 나오잖아요. 그 돈으로 작은 집 사시든지 요양원 가시든지. 수진이 더 노골적으로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님 때문에 저희도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는 저희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힘들었다고? 내가 너희한테 뭘 어떻게 했다고? 태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희들, 정말 이러려고 나를 꼬신 거지? 이러려고. 아버지,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어차피 언젠가는 분가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분가? 이게 분가야? 이건 쫓아내는 거잖아. 태수 씨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40년 동안 모은 내 집에서 나를 쫓아내. 아버지,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지훈이 깨요. 지훈이? 지금 지훈이 걱정할 때야? 그때 지훈이가 방에서 나왔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지훈아, 할아버지가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구나. 왜요? 할아버지 집인데요. 민수가 아들을 방으로 데려가며 말했다. 지훈아, 어른들 이야기니까 들어가 있어. 아빠, 할아버지가 왜 나가야 해요? 들어가.
민수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지훈이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한테 왜 소리를 질러? 태수 씨가 민수의 팔을 잡았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워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이제 각자 살자는 거예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다. 다음 주까지 짐 정리하고 나가주세요. 다음 주까지? 태수 씨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너희들 정말 이렇게 나올 거야? 네. 이미 부동산에 매물 내놨어요. 이 개념 없는 놈들아. 태수 씨가 소리쳤다. 아버지,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이웃들 다 들어요. 들으면 어때? 내가 뭘 잘못했다고. 태수 씨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너희가 모시겠다고 해서 집까지 넘겨줬더니 이제 와서 나가라고? 아버지,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뭐가 달라? 뭐가? 제 사업도 생각해야 하고 지훈이 교육비도 많이 들고 그런 걸 왜 내가 책임져야 해? 태수 씨가 소리를 질렀다. 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을 왜 너 사업비로 써야 하는 건데? 법적으로는 제 집이라니까요. 민수도 목소리를 높였다. 법적으로? 태수 씨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법적으로는 내 집이지. 하지만 양심적으로는 어떤데? 아버지, 감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감정적이라고? 4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집인데 감정적이면 안 돼? 태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희 때문에 친구들도 못 부르고 전기료 아껴 쓰고 눈치 보며 살았는데 그런 건 뭐야? 말해봐. 수진이 끼어들었다. 아버님,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저희도 할 말이 있어요. 뭔 말이야? 아버님도 저희한테 불편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각자 편하게 사는 게 서로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은데요. 태수 씨는 입이 딱 벌어졌다. 내가 너희한테 불편했다고? 다음 주까지만 시간 드릴게요. 그 안에 정리해 주세요. 민수가 차갑게 말했다. 태수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자신이 40년간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집에서 효도한다며 명의까지 넘겨준 아들에게 쫓겨나는 상황이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허탈함이 몰려왔다. 그날 밤 태수 씨는 분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들에 대한 배신감과 앞으로의 걱정으로 머리가 복잡했다. 새벽에 지훈이가 몰래 할아버지 방으로 찾아왔다. 할아버지, 정말 나가세요? 그래야 할 것 같구나. 저도 할아버지랑 같이 갈래요. 안 돼. 너는 엄마 아빠와 함께 있어야 해. 싫어요. 엄마 아빠가 너무 나빠요. 지훈이가 울면서 할아버지를 안았다. 지훈아, 할아버지는 괜찮다. 너만 건강하게 자라면 돼. 하지만 태수 씨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다. 평생을 아껴 모은 집에서 쫓겨나다니. 이런 배신이 어디 있을까? 하지만 태수 씨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40년간 교사로 일하면서 매달 월급의 10분의 1씩 비밀 계좌에 저축해왔던 것이다. 퇴직 후에도 연금의 일부를 계속 저축했다. 아내도 몰랐던 비밀 자금이었다. 총 금액은 5억 원에 달했다. 또한 10년 전 몰래 산 인천의 소형 아파트 한 채도 있었다. 가족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다. 집 명의를 이전한 후 태수 씨는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아들이 이미 이 집을 담보로 3억 원의 대출을 받아뒀다는 것이었다. 집 명의를 받자마자 바로 담보대출을 받은 것이었다. 아들은 아버지가 이 사실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태수 씨는 조용히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갔다. 변호사님,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태수 씨는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집 명의를 아들에게 넘겨줬는데 지금 나가라고 하네요. 증여 계약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냥 명예 이전만 했어요. 변호사는 서류들을 검토한 후 말했다. 어르신, 다행히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방법이요? 증여 당시 어르신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정신 상태요? 네. 우울증이나 치매 초기 증상 등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한 증여는 무효가 될 수 있거든요. 태수 씨는 그제서야 떠올렸다. 아내가 죽은 후 실제로 우울증 치료를 받았었다. 병원에서 진단서도 받았었고 치매 검사도 받아봤었다. 그런 진단서들이 있으시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요? 네.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한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어요. 태수 씨는 집에 돌아와 오래된 서류들을 찾아봤다. 다행히 우울증 진단서와 치매 검사 결과지가 남아 있었다. 또 다른 중요한 사실도 확인했다. 아들이 집을 팔려고 해도 이미 3억 원의 담보대출이 있어서 실제로 손에 들어올 돈은 많지 않다는 것이었다. 10억 원에 팔아도 대출 3억 원을 갚고 나면 7억 원이 남는다. 여기서 양도소득세와 기타 비용을 빼면 실제로는 5억 원 정도만 남을 것이었다. 태수 씨는 모든 계산을 마쳤다.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낼 시간이었다. 짐을 싸라는 통보를 받은 날, 태수 씨는 차분히 준비했다. 마지막 날 아침, 태수 씨는 서류 봉투를 준비했다. 그 안에는 집에 설정된 3억 원 근저당 서류 사본, 변호사 사무소 명함, 그리고 자신의 우울증 진단서와 치매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다. 민수와 수지는 태수 씨가 순순히 나갈 줄 알았다. 아버지, 짐 다 싸셨어요? 응, 다 쌌다. 그럼 이제 잠깐 마지막으로 너에게 줄 게 있다. 태수 씨가 서류 봉투를 아들에게 건넸다. 뭐예요? 열어봐. 민수가 봉투를 열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예요? 내가 이 집을 담보로 받은 3억 원 대출 서류야. 내가 모르는 줄 알았지? 수진도 옆에서 서류를 보더니 당황했다. 어떻게 이걸? 진명에 넘겨줄 때부터 다 알고 있었어. 태수 씨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 서류들 봐. 뭐예요? 내가 진명에 넘겨줄 때 우울증 치료받고 있었고 치매 초기 검사도 받았었어. 변호사 선생님 말로는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한 증여는 무효란다. 민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아버지, 그게 무슨... 집 되찾는 소송 걸면 이길 확률이 높다는구나. 태수 씨가 계속 말했다. 그럼 너는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집은 다시 내 것이 되고 내가 받은 3억 원 대출은 어떻게 갚을 거야? 민수는 말문이 막혔다. 아버지, 그럼 저는 너는 집도 못 팔고 3억 원 빚만 남게 되는 거지. 수진이 끼어들었다. 아버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내가 왜 책임져? 태수 씨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온화함이 없었다. 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민수가 무릎을 꿇었다. 저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네. 아버지를 이렇게 대한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수진도 옆에서 울기 시작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하지만 태수 씨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다. 너희가 나를 내쫓을 때는 생각 안 했냐? 법적으로 내 집이라면서 나가라고 할 때는? 아버지, 죄송합니다. 됐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 태수 씨는 냉정하게 말했다. 집은 다시 내 명의로 되돌릴 거야. 그리고 내가 받은 3억 원 대출은 내가 알아서 갚아라. 아버지,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요? 그건 내가 생각할 일이야. 나는 내 새 집에서 편히 살 거다. 새 집이요? 응. 나한테도 너희가 모르는 집이 하나 더 있다. 민수와 수지는 더욱 당황했다. 아버지, 그럼 너희를 뭘 도와주실 수는 미쳤니? 태수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잊었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미쳤었나 봐요. 집은 내가 되찾을 거고 너희는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 그때 지훈이가 방에서 나왔다. 할아버지, 정말 가세요? 지훈아. 태수 씨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할아버지는 다른 곳에서 살 거야. 저도 같이 갈 수 없어요? 안 돼. 너는 엄마 아빠와 함께 있어야 해. 하지만 할아버지가 없으면 지훈이가 울기 시작했다. 지훈아, 할아버지가 가끔 만나러 올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정말요? 그럼 우리 지훈이는 할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손자잖아. 민수가 마지막으로 애원했다. 아버지,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안 돼. 기회는 이미 너희한테 충분히 줬어.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가요? 그건 너희 문제고 알아서 살고 연락하지 말아라. 태수 씨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다. 아버지, 민수가 뒤에서 불렀지만 태수 씨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리고 매일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태수 씨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 후 태수 씨는 인천의 소형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20평 남짓한 작은 집이었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더없이 소중했다. 아침마다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오전에는 독서를 하거나 오랜 교사 동료들과 만났다. 오후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며 평온한 일상을 보냈다. 태수야, 요즘 어때? 표정이 많이 밝아졌는데? 동료 교사였던 박 선생이 물었다. 응, 이제야 진짜 내 집에서 사는 기분이야. 아들은 어떻게 됐어? 알고 싶지도 않아 연락도 안 하고. 그래도 아들인데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매정한 건 누가 먼저 했는데. 태수 씨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태수 씨는 예상대로 법원에 증여 취소 소송을 냈고 우울증 진단서와 치매 검사 결과를 근거로 의사 무능력을 주장했다. 법원은 태수 씨의 손을 들어줬다. 증여는 무효가 됐고 집은 다시 태수 씨 명의가 됐다. 이로 인해 민수와 가족들은 더 이상 집에 머물 수 없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다. 수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마트에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고 민수는 대리운전과 택시 운전을 하며 빚을 조금씩 갚아나갔다. 하지만 태수 씨는 그 집에 다시 들어가지 않았다. 너무 많은 상처가 서려 있는 곳이었다. 대신 집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팔았다. 10억 원에 팔린 집에서 각종 세금을 제하고 8억 원 정도가 손에 들어왔다. 이제 태수 씨에게는 총 13억 원 정도의 자산이 있다. 인천의 작은 집값 3억 원, 현금 10억 원.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그에게는 충분히 여유로운 노후 자금이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태수 씨는 손자와 약속 장소인 공원에서 손자를 기다렸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로 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할아버지, 멀리서 지훈이가 뛰어오고 있었다. 지훈아, 잘 지냈어? 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할아버지도 우리 지훈이 보고 싶었어. 태수 씨는 지훈이를 꼭 안아줬다.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사랑해주고 싶었다. 할아버지, 새 신발 사주세요. 제 거 너무 작아졌어요. 그래, 그럼 가자. 예쁜 거로 사주마. 태수 씨는 지훈이와 함께 백화점으로 갔다. 비싼 운동화를 사주고 옷도 몇 벌 사줬다.
맛있는 음식도 실컷 먹였다. 헤어질 때는 용돈 10만 원도 쥐어줬다. 할아버지, 아빠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돌아가는 길에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 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요. 엄마도 많이 울어요. 그럼 지훈이가 엄마 아빠를 위로해줘. 할아버지는 아빠한테 화나지 않아요? 아니야. 이제는 화가 안 나. 사실이었다. 태수 씨는 더 이상 아들에게 화나지 않았다. 다만 깊이 실망했을 뿐이었다. 할아버지,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사과하고 싶어 해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아빠를 용서 안 할 거야. 왜요? 지훈이가 어른이 되면 알 거야. 어떤 잘못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지훈이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아버지의 단호한 어조에서 뭔가를 느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저를 사랑해 주시죠? 당연하지. 지훈이는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손자야. 지훈이와 헤어진 후 태수 씨는 집으로 돌아왔다. 작지만 포근한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저녁을 차리며 태수 씨는 생각했다.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식들. 그들은 부모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재산인지, 얼마나 사랑으로 키웠는지 모른다. 그저 받는 것만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태수 씨는 후회하지 않았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다. 배신당한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 법이다. 그리고 그런 배신에는 마땅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 그리고 그 대가는 때로는 영원할 수도 있다는 것을